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냐, 무슨 휴전 상황이냐, 종전 상황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황이냐.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전쟁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뭐 종전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너무 어정쩡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오늘 다른 중요한 뉴스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양측은 종전 협상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뭐 전쟁이 사실상 뭐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쟁을 뭐 48시간 휴전한다라고 했다가 뭐 일주일 휴전한다고 했다가 21일 휴전한다고 했다가 사실 지금 뭐 며칠 휴전이다라는 말도 흐지부지 없어졌고요. 지금 지금 상태로 본다면 뭐 무기한 휴전?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끔찍한 폭격 소리가 그렇다고 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전이 선언된 그런 평화스러운 상태도 또 아니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은 이 같은 그 교착이 해소될 기미도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도요,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그런 지금 같은 상태가 자칫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여러 면으로 안 좋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놓고 당연히 뭐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일반 공화당 의원들은 난리죠. 이거 선거 앞두고 지금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난리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렇고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지금 뭐 가스값 너무 올랐죠. 그로 인한 다 연쇄적인 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죠. 해서 지금 물가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은커녕 지금 뭐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아주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경색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이런 게 불확실성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교착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은 앞서 뭐 제가 뭐 정치적 그리고 우리 경제적도 봤지만 또 군사적으로도 힘들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추가적으로 중동에 병력을 계속 배치시켜놔야 되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추가적인 병력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한반도에서 빠져나간 사드 미사일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뭐 더 빠져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해협 봉쇄 그리고 미국이 또 외곽에서 하는 소위 말해서 역봉쇄 이게 이제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먼저 양보를 할지를 둘러싼 신경전이 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누가 먼저 양보하는지 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그게 자칫 너무 협의가 안 되면 충돌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는 그런 긴장 국면이 지금 뭐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참모 그 5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할지 아니면 대이란 그 압박, 경제적 압박 같은 걸 더 할지 어느 게 더 나을지를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한 사람 참 답답하다 싶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그 카드가 그 두 개지 당연한 한 거죠. 뭐 가위바위보 할 때 저 사람이 가위 낼지 바위 낼지 보를 낼지 이 셋 중에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아.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죠. 뭐 보는 우리도 답답하고 본인들 지도자들 그들도 답답하겠죠. 뭐 지금 전쟁의 엑시트 플랜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국가안보팀 고위 관계자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그 회의를 소집을 한 건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했고 그 회의를 주재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직접 주재할지 안 할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안 알려졌는데 오늘 보니까 직접 참석해서 주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팀, 국토안보부, 또 국방부, 또 뭐 CIA, FBI 이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긴급 회의를 해서 지금 뭐 어떤 카드를 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이제 이란이 내놓은 제안 내용을 보고 이걸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뭐고 절대로 못 들어주는 건 뭐고 뭐부터 또 할까 뭐 이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부터 할까입니다. 순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It's a economy stupid.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에 해서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똑같이 빈다면 이거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말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지금 이제 화두로 던지고 싶은 말은 문제는 순서야 이 바보야. 무슨 순서? 협상에서 뭐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해결을 할지 그 해결할 우선순위 그 순서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에 핵 프로그램 등 이 복잡한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미루자라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은 제기하는 순서가 이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순서 넘버 원 뭐냐? 미국이 공격 중단한다라는 걸 약속해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주겠다. 세 번째는 그때 가서 핵 문제를 논의하자. 요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반대예요. 반대. 핵 문제 먼저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열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공격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건데 완전히 순서가 1, 2, 3, 3, 2, 1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를 어저스트 하는데 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자, 그래도 뭐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뭐 순서를 조금이라도 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4월 달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뭐 오늘 벌써 29일이니까. 하지만 앞으로 몇 주 이상 더 진행이 되면 미국 경제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에선 그러죠.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는데 경제적인 치명타는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받고 미국은 우리보다 덜 영향을 받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사실 지금 가스값 올라서 좀 짜증나는 건 사실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꽉 채울 때 보통 한 60불 정도 채웠는데 지금은 뭐 75불, 80불 가까이 해야 꽉 차는 그러니까 가스 넣을 때마다 기분 나쁘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정도인데 이제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더 심하죠. 뭐 특히 이제 원유가 없고 그런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경제를 봐서라도 그리고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와 장기적인 정치 문제를 봐서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교착 상태가 지금 일단은 계속되는 어정쩡한 상태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그 당시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그 초대형 볼룸 그 연회장 공사가 법적으로 탄력을 받게 생겼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연회장 공사와 관련해서 그 여기저기서 소송이 제기돼서 공사 중단 판결 법원의 판결까지도 내려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절차적인 위법 논란 속에서도 계속 강행을 했던 그 공사, 백악관 연회장 공사와 관련해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 백악관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백악관이나 이거의 주인이 아니다. 사실 그렇죠. 임기 동안만 쓰고 나오면 다른 대통령이 또 이제 들어가서 쓰는 거라서 이제 주인이 뭐 어쩌면 국민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그 현직 대통령이라고 받는 주인은 아닌데 내 맘대로 막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허락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고 막 공사한다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심에서 법원이 공사 중단이 맞다라고 중단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연방법원의 리언 판사라는 분이 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1심에서 대통령은 백악관의 관리인일 뿐이지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다 라면서 공사 중단 판결을 내가 내렸지만 이번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거기다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리안 판사는 지난 48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뭐냐네. 그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그 만찬장 총격 사건.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연회장 공사 오케이라고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안 판사가 SNS에 올린 그 내용을 또 본인의 SNS에 다시 또 이제 공유해서 올린 그런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번 사건 직후에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백악관에 연회장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그런 뭐 민간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회장을 꼭 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결국은 이제 일종의 법원을 향한 뭐 압박까지는 아니어도 법원을 향한 일종의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 메시지를 받고 리언 판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받고 더블로 가가 아니라 받고 답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마음을 바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연회장 공사는 절차적인 논란을 좀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공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찬장 그때 상황 중에서 어떤 짧은 한순간의 상황을 놓고 잠깐만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생사의 문턱에서 와인병 챙긴 금발의 여성이라는 제목의 스토리로 여러분들과 조금만 얘기를 나눠볼게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이었잖아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도 뭐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미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언론사는 뭐 크기나 규모나 역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2명을 들일 수도 있고, 어디는 뭐 1명만 들일 수도 있고, 뭐 어느 경우에는 뭐 역사가 조금 일천하거나 좀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은 뭐 허가를 못 받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여하튼 백악관 출입 기자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걸 백악관 출입 기자증을 갖고 백악관 출입 기자라는 자체는 사실은 정치 전문 기자라면은 뭐 누구든 뭐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긴 하죠. 뭐 한국 같으면 청와대 출입 기자 뭐 마찬가지 똑같겠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백악관을 출입하는 출입 기자단의 연례 만찬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출입 기자단의 그 뭐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회장이라고 편하게 할게요. 그 회장도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출입 기자의 회장은 중국계 미국인 장 무슨 기자입니다. 그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에 그 은색 예쁜 드레스 입고 앉아 있던 그분이 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단 협회 회장입니다. 저도 이제 그 LA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그 동료 기자들과 후배 기자들과 같이 해갖고 이제 LA 방송 기자단을 만들어서 방송 기자단에 저희는 이제 뭐 야 우리 회장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서 회장 부회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사라고만 해서 간사가 이제 무슨 단체장이나 어떤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과 소통을 해서 이쪽에 전달해주는 그런 거 이제 간사라는 직책 하나만 딱 만들었었거든요. 우리가 그 방송 기자단에 제가 이제 간사 일도 오래 했었는데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뭐 간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 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은 이게 역사가 유구해요. 1906년이니까 100년도 넘은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행사고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 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만찬장에 와 있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백악관 출입기자 또는 출입기자의 뭐 부인이나 남편, 이렇게 배우자들 또는 이제 뭐 관계자들 그들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여성이 태연하게 이 와인병을 막 집어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총격 사건으로 워싱턴 힐튼 호텔 연회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와 손님들이 막 밖으로 황급히 막 빠져나가는 그런 사이에 고급스러운 검은색 모피 코트를 탁 입은 이 정체불명의 금발 여성이 정체불명이라고 이제 재밌게 표현했지만 뭐 백악관 출입기자거나 출입기자의 부인이거나 뭐 그쯤 되겠죠. 그 금발의 여성이 그 테이블로 다가와서 그 와인을 막 챙기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그 사실 그 백악관에서 그런 만찬할 때 나오는 와인들은 굉장히 좋은 와인이잖아요. 그래도 못해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병에 100불 이상 되는 와인을 갖다 놓지 뭐 2, 30불짜리 와인 절대 안 갖다 놓거든요. 2, 30불짜리는 여러분들 안 드시잖아요. 그래도 100불 이상 되는 거 갖다 놓죠. 그리고 또 뭐 꼭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 검증받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케이한 뭐 그런 와인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좋은 와인인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여성이 와인을 막 들어서 이쪽 옆구리에다 끼고 또 하나 들고 뭐 막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당시 총격 사건은 메인 만찬의 그 샐러드 타임 초반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연회장 곳곳의 테이블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와인 또는 개봉을 했어도 뭐 조금밖에 안 먹거나 아직 안 먹었거나 그리고 실제로 개봉하지 않은 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만찬장 가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앉아서 제일 먼저 식사 나올 때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저 샐러드부터 나오잖아요. 샐러드 먹고 그리고 나서 뭐 에피타이저 먹고 그리고 메인 디시 먹고 디저트 먹고 뭐 이러는데 보통 이제 와인을 돌릴 때는 샐러드 먹으면서부터 돌리기보다는 최소한 뭐 핑거푸시든 뭐 에피타이저라도 좀 나오고 또 이제 스테이크 정도 나올 때 이제 와인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샐러드 먹는 그 타임에는 누구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토스 한 적도 없고 와인을 별로 따라주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마다 와인이 몇 병씩 있었지만 아직 와인을 따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딴 와인을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뭘 제가 뭐 도둑질이라고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는 해당 여성이 와인 한 병을 들어서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또 한 병을 집어들고 막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만찬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성은 백악관 출입기자거나 최소한 출입기자단과 연관된 인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보안팀이 무슨 전혀 상관없는 그런 뭐 다른 층에 있는 무슨 일반 투숙객인데 예쁘게 드레스 입었다고 들여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기자단이거나 기자 관계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 해당 여성의 행동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총격범을 막지 못했다면 아주 만약에 거기서 이제 제압하지 못했다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전역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와인을 막 집어가고 일종의 훔쳐가는 거죠. 왜냐면 기물은 아니구나. 뭐 공공 물품이니까 여하튼 자기 개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막 그렇게 가져가고 훔쳐가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던 그 홀에서 그렇게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혼잡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본인이 몸을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와인을 훔쳐가다니 정말 뻔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비용이 모두 처리된 만큼 남은 와인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1인당 350불씩 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50불씩 이미 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와인을 다른 사람이 어차피 먹을 게 아니라면 가져가는 건 뭐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두 의견이 맞다 안 맞다 그거보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훔쳐가느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와인 몇 병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리 그런 상황 속에서 와인을 챙기는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저게 좋은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저걸 챙기려는 생각이 들까? 저는 일단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정말 총소리가 나고 잘못하면 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총격범이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완전히 사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와인을 막 챙기려는 생각이 들까가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참 씁쓸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주변 상황이 어찌됐든 또는 내 체면이 어찌됐든 좋은 완병 몇 병 이참에 챙겨가야 되겠다. 뭐 그 정도의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백악관 출입기자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그 기자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을 놓고 정말 소신 있게 취재하고 소신 있게 보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일까? 저 상황에서 와인 몇 병밖에 챙겨가는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소신 있게 보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감이나 있을까? 저 사람이 그 와인 몇 병 챙기는 게 급급한 사람이 정말 큰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눈앞에 와인 한 병에도 그렇게 흔들리는데 만일 대통령이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일 대통령이 좋은 자리, 좋은 혜택 이런 걸 준다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요. 혼란을 틈타서 와인을 마구 집어드는 그 한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전체가 보이는 듯 거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백악관 기자들이 뭐 다 저 정도겠지 뭐 다른 사람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어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백악관에 일어나는 이슈를 책임있게 보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정말 씁쓸한 영상이었고 저 역시 그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한 입장에서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고 좀 낯뜨겁더라고요. 전 낯뜨거워. 저 상황에서 정말 기자라면 아니면 그걸 뭐 어떻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취재를 할 생각을 했더라면 또 좀 낯을 거예요. 그나마 아유 위험한데 저런 걸 왜 해?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래도 야 기자 정신은 있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쁜 드레스 입고 와인병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낯뜨거웠습니다. 저는 낯뜨거웠습니다. 여하튼 그 짧은 영상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영상 그리고 지금 SNS로 이게 막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생각 또 제가 하는 이런 생각도 지금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흐름이 지금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밑돈다라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뭐 집값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가는 막 2% 3%인데 올랐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집값은 그 이상이 안 되더라도 같이 올라지면 그냥 브레이크이븐이라고 생각하겠는데 물가는 2, 3% 오르는데 집값은 1%안 오른다? 그럼 뭐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2월에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하고 0.7% 상승했다? 그럼 이거 뭐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안 오른 거나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1월의 상승률 0.8%보다도 더 낮은 그런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 9개월 동안 연속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상승했거든요.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4% 상승. 그런데 주택은 0.7% 상승. 이건 뭐 집값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6%에 근접한 그 모기지 금리 아직도 내려오질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주택 가격 주택을 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거나 사고 싶어 하거나라는 그런 뭐 퓨처 바이어들 포텐셜 있는 바이어들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고 싶고 다운페이도 준비가 됐는데 이게 이자가 너무 높네. 월 페이만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되네. 그래서 좀 안 사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지금 지난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가격 하락세가 제일 이제 심한 게 이제 남부 지역, 소위 말하는 선벨트 지역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은 부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시카고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4.7% 상승했고 클리블랜드는 4.2% 상승해서 이 와중에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몇 개 도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한국에 입국을 했고 이번 방한은 어떤 그 공식 뭐 정치적인 그런 일정이 아니라 정부 일정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시간으로 29일 저녁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부인 한지희 씨라는 분의 이 플룻 콘서트가 있어요. 네, 그거 참가하러 간 겁니다. 야, 대단하죠? 정영진 회장의 부인 한지혜 씨는 그 플룻 연주자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그리고 미국에서 오버린 음대 등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자신의 그 플룻 연주 앨범을 발매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매 기념 콘서트를 하는데 와, 트럼프 대통령 맏아들이 그 콘서트에 간다고 한국을 갔습니다.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뭐 친분이 많이 있죠. 지난해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정용진 회장이 부인 한지희 씨하고 그 마러라고에 가서 몇 박 며칠 거기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에도 사실은 지난해 4월이니까 딱 1년 전이네요. 그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그때도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가서 그때는 좀 공식적인 일정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재계 인사들하고 같이 만나고 삼성 뭐 SK 회장들하고 만나고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친분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트럼프 패밀리와 네트워크를 뭐 누구라도 이제 뭐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부인 한지희 씨의 플룻 콘서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갔다. 요 자체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 한 사람의 헛발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풋볼 NFL의 한인 키커 구영회라는 키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킥하는 순서만 되면 평소에는 저 라인 바깥에 있다가 킥을 해야 되는 그 순간만 되면 막 뛰어들어와서 멋진 킥 한 번 하고 들어가는 그런 전문 키커인데 한인이에요. 한인 2세 구영회라고. 그런데 이 구영회 선수의 어처구니 없는 실축으로 인해서 한 남성의 목숨이 살려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킥 실력을 자랑해서 뭐 미국에서 지금 가장 탑 실력을 자랑하는 키커인데 이 구영애 선수의 실수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켰군요. 한 남성이. 또 병원 이송 후에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거대한 뇌종양을 그때 발견해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AP통신은 어제 켄터키주 렉싱턴에 거주하는 마크 투세이커라는 남성이 이 구영회 선수의, 이거 작년 얘기예요. 지난 겨울 얘기예요. 필드골 실축 덕분에 자신의 뇌종양을 발견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친 스토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연의 발단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었죠. 구영회 선수의 소속팀인 뉴욕 자이언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침대에 누워서 TV로 이 경기를 부인과 함께 이렇게 보고 있던 마크 투세이커라는 남성은 구영애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팬이고 응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실수를 본 적이 없었나 거의 뭐 퍼펙트한 선수인데 그날 구영애 선수가 공을 못 차고 땅바닥을 철퍼덕 찼습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웃겨서, 워낙 잘하는 선수가 그랬으니까 그 킥 실수를 보고 너무 웃겨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습니다. 공 대신 땅을 차버린 그 믿지 못할 헛발질에 그는 뒤로 막 리플레이까지 돌려보면서 숨 넘어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쾌한 웃음은 순식간에 곧 끔찍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투세이커는 너무 심하게 웃은 나머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온몸이 감전된 것 같았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을 보고 남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아내는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세이코의 좌측 뇌에서 이 테니스 공만한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투세이코는 즉시 켄터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종양은 악성은 아니고 양성이었고요. 그는 영구적인 후유증 없이 일주일 만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게 더 늦었더라면, 이게 더 커졌더라면 다른 뇌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큰일 날 뻔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제때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세이커는 인터뷰에서 키커 구영회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가 사건의 계기가 됐고 이건 완벽한 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영회를 특별히 초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구영회 선수 본인에게는 그때 그 실축, 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이겠습니다만은 자신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마크는 구영애 선수를 초대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의 헛발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게 That's the life. 이게 인생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만 있으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죠. 또 그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게 있다. 참 그게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의학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난치병 중에서도 이 혈액과 관련된 난치병이 가장 무서운데요. 그 이유는 생존율도 낮고 또 생존 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혈 이식과 함께 줄기세포를 증식시킨 후에 다시 투여해주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이 백혈병 등 혈액질환 그 환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제대혈 이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제대혈이라는 건 뭐냐면 그 탯줄의 혈액을 말합니다. 그 탯줄, 네, 거기서 혈액을 뽑아서 그걸 이제 이식해주면서 사람 그 환자 몸 안에서 그게 제대로 건강한 그 세포가 증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센터 연구팀은 학술지 임상종양학이라는 저널에서 이 제대혈, 즉 탯줄 혈액 이식과 함께 여러 가지 제대혈에서 채취해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백혈병이나 골수 이형성 환자, 골수병 환자 28명에게 투여하는 임상에서 27명이 1년 이상 생존하는 결과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불과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진단을 받은 그런 28명을 상대로 했는데 한 명 빼고 27명이 1년 이상 생존하는 어찌 보면 백혈병 생존율, 1년 생존율을 96%까지 높인 겁니다. 연구팀은 많은 환자가 이식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좋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지났고 이제 거의 2년 이상 생존율을 지금 자랑하게 된 셈입니다. 96%. 골수 이식이나 조혈모 세포 이식, 요게 이제 현재에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백혈병이나 혈액질환 치료에 지금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자와 조직이 잘 맞지 않으면 못하죠. 그래서 뭐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맞는지 뭐 뽑아서 대조해보고 맞으면 막 로또 맞은 것처럼 막 서로 반가워하고 그리고 나서 이식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러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뭐 맞니 안 맞니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대혈에 들어있는 탯줄 혈액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는 일반 골수보다 조직 적합성 일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대충 맞아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의 지금 치명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좀 더 임상을 확대한 후에는 상용화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산에서 조난당했다가 초코파이로 버텨낸 대학생 스토리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 소식인데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베트남의 한 산에서 조난당한 한 여대생이 37시간 넘게 초코파이와 그 계곡물로 버티면서 생존에 성공했다라는 스토리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퍼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초코파이 제조업체인 오리온 제과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그 대학생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하노이 다이남 대학에 재학 중인 응우엔 뚜안이라는 한 여대생은 지난 19일 친구들과 해발 1600m에 이르는 산에 올랐다가 조난당했습니다. 뚜안은 7시간 만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오후 2시부터 이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체력이 떨어졌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일행들 먼저 가라고 난 좀만 쉬었다 갈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좀 쉬었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는 지고 껌껌해지고 또 하나는 결국은 조난당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안 터지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밑에까지 갈 수 있겠지 하고 시냇물만 따라서 계속 터벅터벅 내려가다가 완전히 해가 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냇물 밑에 어디 바위 같은 거에 좀 숨어 있으려고 가다가 시냇물 옆이니까 뭐예요? 막 미끄럽잖아요. 막 지는 흙에 미끄러지고 막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 바위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일단 밤을 지새고 이런 건 이틀 밤을 했습니다. 그 급격히 체온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발걸음을 이제 결국은 멈추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계곡 인근 바위 밑에 숨어서 이제 그렇게 구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초코파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틀 동안 남은 초코파이를 조그맣게 짧게 나눠서 나눠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37시간 만에 만 37시간 만에 그는 구조대에 발견돼서 후송됐습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초코파이를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원래 초코파이 좋아하지만 이번에 더 영웅이 된 거죠. 초코파이는 생존을 위한 간식이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그래서 뚜안을 찾아가서 신제품과 초코파이 상자를 푸짐하게 막 선물로 주고 막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가끔 이제 당 떨어져 이럴 때 있죠. 오후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초코파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가끔 골프 나갈 때 갖고 나가는 간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나나, 하나는 초코파이입니다. 후반에 들어서 이제 살짝 출출해지고 기운 떨어지고 약간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바나나를 하나 먹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는 사실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비상용으로 그야말로 이제 갖고 나가는 건데 어떨 때는 정말 당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초코파이 하나 먹어주면 기운도 빠르게 채워지고 집중력도 빨리 올라갑니다. 하지만 매번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먹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가져간 걸 몇 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왔다 몇 번 한 적도 있고 나중에 버린 적도 있는데 참고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탕을 드시잖아요. 네. 급할 때 이제 사탕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급할 때 아니라면 사탕이나 초코파이를 먹는 것보다는 견과류나 단백질 바, 프로틴 바 같은 음식을 섭취해서 몸 안에 당을 좀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당 떨어졌다고 급하게 막 초코파이 먹고 사탕 먹다가 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급하면 초코파이 먹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좀 자제하고 프로틴 바 같은 걸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다고 사탕이나 초코파이를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이 또한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빨리 당을 올려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참고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